2022년도 11월 편집장의 말.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왜요? 미디어 센터 회의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자 10월호 지면 발행을 없자고 말안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해 두 번의 합본으로 1학기를 보낸 것을 반면 교사 3학 2학기에는 월간지로 돌아가자는 다짐이 무너졌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시작할 때 궁금한 것이 없다면 기사는 시작될 수 없다는 믿음이자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스스로 답할 수 없다면 기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취재가 부족하거나 저널리즘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본을 들었습니다. 편집장의 뒤늦은 결정의 마감 캠프가 한바탕 끝난 10월호 기사를 다시 들여다본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10월호 기사인 김계수, 유수빈 기자의 강사법 시행 3년, 여전한 고용불안, 이성훈, 유수빈, 김승준 기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23%, 성교육 부진 대학교나 기사를 꼭 봐주십시오. 무엇을 답했는지 답하지 못한 것의 이유를 캐물어 주십시오. 이번 11월 학보는 올해 발행한 성공회 대학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획 기사가 담겼습니다. 기자들이 진득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거지요. 하고 여러분이 이번 호 기사를 읽으며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사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 3년 만에 미디어 센터로 돌아온 김승준 기자는 이번 대동제에서 동아리 연합회가 공연 동아리의 가사를 사전 검열한 일을 다뤘습니다. 지난 3월 세터 공연에서 혐오 표현 사용 문제가 불거진 사고를 이번 대동제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다소 성급히 이뤄진 검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선 구성원과의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 속한 미디어센터는 4개의 타 대학 학보사와 함께 연합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성공화대학보, 명지대신문, 연세춘추, 이대학보, 홍대신문이 만나 청년정치를 대주제로 3개의 기획 기사를 2개월에 걸쳐 발행합니다. 11월호에는 청년정치 개괄과 청년정치 활동의 인식을 다뤘으며 12월호에서는 청년정치 구조와 인프라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밤 이태원의 한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압사로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주체는 사라진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또다시 국가가 내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막을 수 있던 참사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끝없는 물음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부는 책임 없는 애도 이후 왜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미디어 센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도에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불쑥 찾아온 슬픔과 우울함에 압도되지 않고 서로를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안다은 편집국장. 단신. A등급 받는 학우 30%로 확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평가 비율을 A등급 30%로 변경한다. 우리 대학이 성적평가 비율을 A등급 25%에서 30%로, A등급과 B등급을 포함한 비율은 65%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정진 교무처 과장은 타 대학의 경우 전체 성적 중 A등급 비율이 30%, A와 B를 포함한 비율이 70%다. 우리 대학의 비율보다 각각 5%가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학우의 학점 비율이 낮으면 취업시장에서 성적으로 평가받을 때 불리한 점을 고려해 성적 비율을 변경했다. 이 과장은 성적평가 비율이 상향 조정돼 수업과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성적평가 비율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임교원 또한 현재 성적평가 비율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교무처가 진행한 전임교원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 89.1%가 등급 완화 시 A등급 30%, A 플러스 B등급 7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실험 실습 토론 수업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수업은 별도 기준을 둘 예정이다. 이 과장은 성적평가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교무처는 우리 대학 학우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절대평가 비중을 늘려달라는 학우들의 요구를 두고 이 과장은 대학 평가를 받을 때 엄정성 요소에서 절대평가 비율 확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며 절대평가 전면 시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취재한다은 기자, 이동화 수습 기자. 사회복지학 전공 스마일 마일리지 제도 시행.
우리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스마일 전공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스마일 제도는 졸업 전까지 마일리지 300점 이상을 모으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스마일 제도로 사회복지학 전공 소속 학우들이 전공 학습 관련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일리지를 쌓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스마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번 학기 사회복지학 전공 재학생의 한정에 마일리지 50점을 부여했다. 전공 학습 도움을 주는 코디네이터는 11월 중 사회복지학 전공생으로 선발 예정이다.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전자메일과 카카오톡 사회복지학 전공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활동 구분, 시간, 점수. 표 사회복지학 전공 스마일 제도 마일리지 배점 기준. 특강 및 설명회 참석. 1시간 미만. 10점. 1시간 이상. 20점. 전공 주관 설문조사 참여. 10점. 전공 능력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1시간 미만. 10점. 1시간 이상. 20점.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 1시간 미만. 10점. 1시간 이상. 20점. 학습 멘토링 수행. 1시간 미만. 10점. 1시간 이상. 20점. 전공 능력 관련 학회 소모임 동아리 활동. 1시간 미만. 10점. 1시간 이상. 20점. 마일리지 코디네이터 활동. 한 학기 기준. 50점. 전공 학생회 활동. 대표 활동. 50점. 위원 활동. 40점. 남일성 사회복지학 전공 주임 교수는 스마일 제도로 전공 역량을 쌓고 사회 진출에도 자연스레 준비할 수 있으며 좋겠다며 동료들과 호혜적 관계 형성으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한다은 기자. 푸른 수목원 내 인문생태 중정 항동 푸른 도서관 개관. 지난 9일 푸른 수목원 내 항동 푸른 도서관이 개관했다. 2018년부터 설치를 계획한 도서관은 구로구청이 주관하고 우리 대학이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사진 지난 9일 개관한 항동 푸른 도서관 전경. 도서관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으나 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이며 이용 시간은 휴무일 제외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윤진규 연구교류처 팀장은 우리 대학이 양질의 인문학적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우리 대학의 도서관 위탁 운영 계기를 밝혔다. 도서관 출입구는 총 3곳이며 턱이 없는 출입문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교통량 갔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1층은 어린이와 자료실, 수유실, 전시실 겸 시청각실, 2층은 일반 자료실, 옥상에는 정원이 들어선다. 도서관은 인문생태 위주의 책을 들여올 예정이며 장서 보관은 최대 1만 권까지 가능하다. 양시모 항동 푸른 도서관장은 주민과 함께 즐거움을 만나는 여민동락과 같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며 항동 주민과 푸른 수목원 방문자를 위해 지식문화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류동에 거주하는 오재식 씨는 숲속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재, 사진 안다은 기자. 취재 이동화 소습 기자. 우리 대학 반려동물 축복식 개최. 민숙희 사제 동물과 사람은 공평한 존재. 지난달 15일 우리 대학이 농구장 옆 야외공연장에서 2022년 가을 반려동물 축복식을 개최했다. 사진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공회대 교목실 대한성공회 광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동물과 함께하는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도영민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일부 사전 행사는 푸른 수목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2부 본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드렸다. 사정상 반려동물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경우 준비해온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장난감을 축복하고 이미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에 대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행사는 대중음악 밴드 동아리 비스의 공연을 반려동물과 함께 감상했다. 사진 민숙희 대한성공회 광명교회 사제가 반려동물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다.
민수키 대한성공회 광명교회 사제는 한국은 반려동물 축복식이 생소하지만 외국 교회는 일반적이다.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동물과 사람은 공평한 존재이기에 사람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기독교인이 더욱 모범적으로 동물을 대하고 축복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사진 안다은 기자. 기획, 동현 비대위 대동제 무대 곡 사전 검열. 회칙에도 관련 조항 없다. MR크루 제출한 가사와 달리 무대서 비속어 사용. 9월 29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동아리의 무대곡을 사전에 검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사전 검열은 동현 회칙에 근거 조항이 없고 동현 운영위원들과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한편 힙합 R&B 동아리 MR크루는 사전 제출한 가사에 없던 비속어를 무대 당일 수차례 사용했다. 공연 일주일 전 날벼락, 검열곡, 빅뱅 뱅뱅뱅 등 대중음악 밴드 동아리 비스와 MR크루가 이번 검열의 피해를 보았다. 비스는 빅뱅의 뱅뱅뱅, MR크루는 박재범의 몸매배 자작곡 두 곡의 무대를 금지당했다. 9월 29일 오후 7시경 박준영 동현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동아리 관련자가 모여있는 채팅방에서 전체 큐시트와 가사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곡들은 공연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연 일주일 전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해당 동아리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자 다음날 박동현 비대위원장은 채팅방의 축제가 급하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동아리연합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문제곡 뱅뱅뱅과 몸매는 결정을 철회했지만 자작곡 두 곡은 공연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후 MR크루는 동현에 제출한 기선곡 박재범의 몸매 중 일부 가사를 수정했다. 검열 의미 없다. 비속어로 바꿔 부르는 MR크루. 한편 이번 대동제에서 MR크루는 사전에 제출한 가사와는 상관없이 무대에서 비속어를 섞어 불렀다. 자작곡 사이퍼에서는 더 펑크타임 위치라는 가사를 더 FCK that ETCH라는 가사로 바꿔 불렀다. 자작곡 겐조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우쉬 가타를 무대에서는 PSSY 가타로 불렀다. 이어 부른 자작곡 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머더파더를 머더프케르로 발음하는 등 사전 제출한 가사에 없던 비속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본지는 MR크루의 입장을 묻기 위해 두 차례 연락했으나 이 내용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박동현 비대위원장은 사전 조율을 어긴 것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동현은 9월 29일 성차별적인 무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한 축제 중앙 무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절치 않은 가사는 욕설, 비하의 뜻이 있는 외국어를 사용한 가사 특정 국가, 인종, 종교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사 특정 개인, 단체, 직업 등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가사 특정 신체 부위 묘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폭력행위범죄수법의 과다 묘사 또는 미화, 잔인한 내용 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가사 장인을 비하하거나 심리적으로 자극을 줄 우려가 있는 가사 성관계,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 묘사하거나 연상하도록 표현한 선정적인 내용이다. 박동현 비대위원장은 공연 전 라인업, 곡 리스트 등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의 주체로는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공연분과장 2인을 제시했다. 다만 동현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무대 위에서 가사를 바꿔 부르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이 담기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중앙 무대와 관련해 심의 세칙을 만들고 있다.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피드백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검열 사태는 동현이 성평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앞으로의 동아리 무대에서 동현이 얼마나 동아리 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하고 성평등한 축제를 만들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재 김승준, 사진 안다은 기자. 기획.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23%, 성교육 부진 대학되나. 강제성 없는 법정 의무교육 홍보 부족도 한몫. 23%. 지난 3년간 우리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이다. 교육을 이수한 학우가 4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한 대학은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평균 교육 참여율은 52.7%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 대학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21%로 전체 대학 평균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래프 우리 대학 학우들의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 2019년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이수율 26%, 2020년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이수율 21%, 2021년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이수율 21%. 현재 우리 대학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참여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김하리 학우는 강제성이 없고 별로 흥미로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타 대학의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교 자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고려대는 2017년 입학생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졸업 요건으로 지정했다. 전남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50%가 넘는 학과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각각 97.7%, 92.4%에 달하는 경인교대와 동의대는 입학식 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한국교원대는 2021년 2학기부터 수강 신청할 때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가톨릭대의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율로 이수하다 2021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성적 확인 요건으로 변경한 이후 참여율이 3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대학 본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학우는 대면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LMS로만 안내하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홍보 방식은 부족함이 많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일의 학우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학교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학우는 LMS로 알림을 보내도 공지사항이 너무 많아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학 본부는 LMS 공지 이외에 별다른 안내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인권센터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지 않다며 법정 의무 교육의 참여율이 낮은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 부족, 교육의 실효성이나 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교육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정연보 신인평화대학원 교수는 한 번의 동영상 시청으로 고정된 성편견이 바뀔 수 없다며 표면적 정보만 제공하거나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 젠더성 문제는 다 안다는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육 방식을 두고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는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이성훈 기자, 유수빈 기자, 김승준 기자. 기획. 코로나 이후의 대학 자치를 말하다. 학생 사회의 위기,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생 사회는 위기라는 수식어 대신 붕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얻었다. 썩어가는 기둥으로 아슬하게 지탱하던 학생 사회가 이제는 무너졌다. 소제목 1. 비상 아닌 당연이 된 비대위 조용한 학생 사회. 총학생회 이하 총학은 학우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생자치기구다. 2019년도 이후 총학은 3년 연속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체제다. 비대위는 총학생회장 자리가 선거 무산 등으로 공석일 때 수립된다. 임시적 성격 때문에 비상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이제 비대위는 전혀 비상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다. 총학은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학교 당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최고학생 기구다. 총학은 학생 전체와 관련한 중대 사항을 토의하는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19년 8월 학우 458명이 참석해 성사된 전체학생총회에서 전공 폐지 계획 철회 요구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회칙상 비대위와 총학의 권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비대위는 정책 수행에 있어 정당성의 문제에 직면한다. 선거로 선출된 정식 기구와 달리 학우가 선출 과정에서 의사를 표출할 수 없기에 임기 동안 끊임없이 자격 논란에 부딪힌다. 총학은 1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공약을 이행하지만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아 구성되는 비대위는 동문제, 대동제 등 당장 달력 사업을 이행하는 데 치중돼 있다. 그래서 비대위는 대학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 한편 학생기구의 존재와 학생사회의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다. 학생사회의 여론은 곧 학생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2019년에 뜨거웠던 교육권 논란 속에서 등장한 분노한 학생들 교육권 문제 해결을 위한 회대 학생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학생기구가 아닌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생들이 만든 모임이었다. 이들은 당시 총학과 연대하면서 김기석 전 총장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박준영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사회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여론에 힘없이 학생회가 대학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이면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지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준영 총학 비대위원장, 이훈하구, 유재민 하구가 인터뷰하고 있다. 소제목 2. 코로나19가 바꾼 학생사회의 기반. 코로나19가 대학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수업의 비대면 전환이었다. 2019년부터 인권위원장과 총학 비대위원장 등을 역임해왔던 이훈하구는 기존 학생사회의 기반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면대면 소통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면대면 소통의 기반을 LMS와 에브리타임으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우는 온라인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토론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깊은 소통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 학우는 2019년도에는 토론이 일상적이었다. 차 마시다 밥 먹다가 걷다가 토론하곤 했다며 코로나19 이전의 대학 분위기를 설명했다. 인권위원과 총학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유재민 하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학번의 차이로 경험을 꼽았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활동은 학생사회에 대한 경험을 어렵게 만들었다. 유 하구는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경험 자체가 다르다. 예전에는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더라도 학교에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학생사회에 대해 알게 됐다며 요즘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의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다. 공유하는 경험이 달라서 대화가 힘들다고 말했다. 경험과 토론의 부재는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 학우는 온라인 시스템 속에서 학우들이 학생사회를 모르는 것에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로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유 학우는 코로나19가 학생사회의 재생산 주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학우는 대학의 재생산 주기는 1년이다. 1년 동안 한 세대가 교체된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재생산 주기가 무너졌다. 때문에 겸직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제목 3. 할 사람 없고 해도 너무 힘들다.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기구의 대표직을 돌려막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 초 37대 총학생회에서는 선거가 무산된 이후 4월 전학대회를 앞두고 차기 총학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중앙운영위원회 이하 중운위 중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차기 비대위원장이 전학대회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자 회의 끝에 룰렛으로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룰렛을 돌려 뽑힌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 사람이 부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저를 부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하겠다고 하더라. 그럴 바엔 내가 주도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이미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직을 수행 중이었다. 동현 비대위원장이 총학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이 학우는 제4대 인권위원장에서 제36대 총학 비대위원장을 거쳐 다시 제6대 인권위원장으로 인준받았다. 이 학우가 돌아왔을 때 인권위원회에는 이 학우 한 명뿐이었다. 이 학우회의의 제37대 총학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유 학우는 학생자치기구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인권위원회에 있었고 2021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는 총학 비대위에 있었다. 유 학우는 자신이 대표직을 맡게 된 경위를 두고 자의 반타의 반이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맡게 된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문제는 학생 자치활동이 힘들고 효능감도 없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적이 없었다. 학생자치기구는 있어야 하지만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 구성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선뜻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우는 기획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를 보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며 비대면 체제에서 필요해진 송출 시스템으로 오히려 이해 강도가 높아졌는데 그에 비해 학우의 참여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획자의 번아웃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학우는 코로나19 이후 학우들의 참여율 자체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학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참여도가 적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는 한 명도 오지 않은 행사도 있었다며 당시 인권이나 총학에 있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올까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올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학우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나 학생사회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 학우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사회 활성화나 부흥을 1년 안에 이루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사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방안으로 세 학우 모두 즐거움을 꼽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학생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즐겁다는 것을 학우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학우는 흥미와 관심사 위주로 모인 동아리, 학회, 소모임부터 시작해 학생사회를 접하고 학교의 정과 재미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우 역시 학생사회 활동에 효능감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대동제나 MT와 같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간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김승준 기자, 이동화 수습 기자, 사진 안다은 기자, 강사법 시행 3년 여전한 고용 불안. 리드 고등교육법 개정안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시행됐다. 강사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사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돼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강의 시수가 주 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강사법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고용 환경은 왜 개선되지 않았을까? 정부 예산 삭감 대학의 일방적 통보. 흔들리는 고용 환경.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은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을 보장한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들은 법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강사의 수를 대폭 줄였다. 강사 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1학기 당시 대학들의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최소 1만여 명이 강사 자리를 잃었다. 강사의 고용 환경은 정부 부처의 예산 책정으로도 좌우된다. 지난 9월 강사 처우 관련 예산인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삭감 결정을 두고 강사들의 처우와 고용 환경을 평가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사 처우 예산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부정적인 기조에 강사들의 고용 환경은 계속해서 불안정해지고 있다. 우리 대학 내부에서도 강사들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이번 학기 교과과정 개편 이후 강사가 맡던 강좌 5개가 폐강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 본부는 개편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비정규교수 노조는 교내에 현수막을 걸어 대학 본부에 항의했다. 배성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 분회장은 이번 교과 과정 개편에서도 대학 본부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의 허점. 강사법이 보장하는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예산 책정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강사법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 현재 강사법은 한 대학에서 강사 1인당 맡을 수 있는 강좌 개수를 2개로 제한한다. 본래 강좌 수 제한 조항은 강사 일자리의 균일한 배분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강의 시수가 줄어 강사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배 분회장은 강사법 시행 이후 한 대학에 2강의만 할 수 있어 사정이 열악해진 사람들이 꽤 많고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강사법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기간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대학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도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2주만 인정한다. 방학에도 강사는 성적 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와 수업을 준비하지만 대학이 인정하는 근로시간 외 업무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한다. 한편 강사법 시행 초기에는 방학 중 임금을 정부에서 70%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50%로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지원이 아예 끊길 예정이다. 대학이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전임 교수 비율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강사 비율이 낮아야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대학은 전임 교수에 포함되는 겸임 교수, 초빙 교수 비율을 늘리거나 강사가 담당하던 강좌를 합쳐 대형 강좌를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강사가 맡을 수 있는 강의는 더 줄어든다. 현 상황을 두고 김진업 사회융합자협부 교수는 교수 채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강사를 자른다는 얘기다. 강사 중 일부는 전임 교수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금 동결, 열악한 근무 환경. 우리 대학 강사들의 현실. 2022년 1학기 사립대학 155개교 강사의 시간당 임금 평균이 56,440원인데 비해 우리 대학은 61,200원으로 약 8% 정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강사의 시간당 임금은 2019년 이후 3년간 동결됐다. 2018년 6만원에서 2019년 61,200원으로 소폭 올랐지만 이후 임금 인상은 없었다. 대학 본부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미연 교무처 사원은 3년간 임금 동결은 사실이지만 우리 대학은 학력, 경력에 무관하게 모든 강사에게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타 대학교들은 대체로 강사별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다. 배 분회장은 우리 대학과 비정규 교수 노조의 단체 협약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학교 측에서 제대로 노력한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비정규 교수 노조와 협의를 하면 좋겠다. 임금 협상에서 매번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중음악에 수업을 담당하는 이준희 교수는 임금은 물론 다다익선이다. 하지만 각자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강사의 근무 환경도 녹록지 않다. 비정규 교수 노조의 요구로 승연관 4층에는 강사의 공동 연구실이 있다. 올해 2학기 기준 강사 117명이 우리 대학에서 재직 중이지만 연구실 공간이 협소해 강사가 수업 준비나 별도로 학생을 지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강사는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강의 직전 도착해 강의가 끝나자마자 떠나는 경우가 많다. 배 분회장은 마땅한 공간이 없어 학생들과 소통하기 어렵고 때문에 관계를 맺기 어렵다. 4층 외래교수실에는 공동 컴퓨터 4대, 복사기 2대가 있다. 이마저도 강사가 일찍 오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며 근무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 분회장은 우리 대학의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결론 강사 처우 개선, 제도적인 변화 필요해. 강사법은 3년간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이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지난 8월 우리 대학 강사들은 계약이 만료돼 재임용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배 분회장은 계약 만료 시기가 되면 3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인 강사의 신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또한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하지만 사실상 이 취지는 명문으로만 끝나고 있다. 이준희 교수는 교원으로서의 강사 지위에 대해 학생, 전임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 학교가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대학 차원의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적인 변화를 두고 배 분회장은 먼저 강사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타 대학의 경우 보조의 교양 강좌 개설권이 있다. 반면 우리 대학은 강좌 개설을 신청만 할 수 있고 개설권은 없다. 실제로 학교에서 개설해준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교무처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비정규 교수 노조와의 단체 협약 제19조를 통해 강좌 3개에 대한 개설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열린교양대학에서 심의를 통해 신청 강좌의 개설을 확정할 경우 비정규 교수 노조는 담당 강사를 추천할 수 있다. 지난 1학기에는 특강 비판적 영문읽기 수업이 강사의 신청으로 개설됐다. 또한 배 분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 비정규 교수 노조가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여러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전임 교수, 동문대표, 학생대표, 교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김경문 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비정규교수 노조도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강사는 학생, 교수,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학 구성원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취재 김계수 기자, 유수빈 기자. 사진 기획 마스크 너머 미소로 가득 찬 대동제.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대동제가 열렸다. 정막만 가득하던 캠퍼스 안은 바이킹을 타고 신난 학우들의 웃음소리, 다트로 풍선 터지는 소리, 각 부스의 음식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학우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겼고 날이 어두워지면 무대 공연을 보고 친구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대동제를 즐기러 온 학우들의 모습엔 웃음이 가득했다. 이민우 CCC 회장은 붕어빵을 찾기 딱 좋은 날씨가 돼서 좋다고 말했다. 학교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은 어린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동제 부스를 즐겼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학교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대동제가 흩어진 학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폭제가 됐길 바란다. 연예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공연을 보러 가는 여느 대학 축제와 달리 우리 대학 대동제는 학우 참여가요제를 비롯해 관객 참여 게임 등 학우 중심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연예인이 아닌 학우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 대학 대동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사진 밴드 동아리 엘피스가 학우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국연합대학생 기독교 동아리 CCC가 부스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융합자율부 부스에서 학우들이 떡볶이, 고추전 등 음식을 만들고 있다. 학우가 펀치 기계를 향해 주먹을 뻗고 있다. 학우 참여가요제에서 1등을 한 장재영 학우가 놀라고 있다. 학우들이 바이킹을 타며 웃고 있다. 취재 사진 김계수 기자, 이성훈 기자. 편집자 주 이번 학기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각 대학이 속한 지역별로 팀을 나눠 연합 취재를 진행했다. 명대신문, 성공회대학부, 연세춘추, 이대학부, 홍대신문은 청년정치를 대주제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청년정치 공동취재단을 구성했다. 공동취재단의 기획기사는 2개월에 걸쳐 시리즈로 발행된다. 1주차에는 청년정치의 개괄을, 2주차에는 청년정치 활동의 인식을, 3주차에는 청년정치의 구조와 인프라를 다룬다. 기획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들리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 청년 정치는 지금 어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하위인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복지수, 수면시간, 출산율과 같은 것들은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국회의 청년 대표성 또한 세계 최하위권이다. 대표성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대표자가 시민의 입장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의미한다. 청년 대표성이 매우 낮은 한국의 정치 사회는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이 적다. 21대 국회에서는 30세 미만이 2명, 40세 미만이 13명으로 전체 의석의 4.3%를 차지했다. 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였던 것에 비하면 청년 세대가 얼마나 국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짜인 정치 시스템 안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기성 시스템 안에서 활동해도 청년 정치인은 소모적인 방식으로 이용된다.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며 등장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 2030 세대의 표를 모으는 데 사용된다.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토사구팽된다. 청년들이 집도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이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청년정치 공동취재단은 청년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은 청년 정치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소제목 1. 청년 정치의 현 주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박지현, 국민의힘 대표로 활동한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젊은 여성들의 표를 집결시켰으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떠오르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역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로서 2021년 6월부터 1년 2개월간 당을 이끌었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계에 나타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상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최근 정당에서 활동하는 이준석, 김용태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처럼 청년들이 정치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청년 정치인들이 극복해야 할 한계는 남아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재 선임연구원은 청년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국민들도 이를 원하는데 현재 청년 정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기성세대를 넘어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싶다면 젊은 나이만 내세워 정치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 시대에 왜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분명하고 실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인들의 행보에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5%도 안 되는 수로 국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의 청년 과소대표 현상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청년 대표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나라별 전체 의원 중 30세 미만이 의회를 차지하는 비율은 노르웨이 13.6%, 덴마크 9.5%, 스웨덴 9.42%이지만 한국은 0%이다. 청년의 범위를 30대까지 넓혀서 보자면 40세 미만은 아르메니아 57.58%, 우크라이나 46.34%, 이탈리아 42.7%로 상당수의 나라들에서 청년 의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한국은 3.7%로 147개국 중 세계 107위이다. 소제목 2. 청년 정치에서 말하는 청년.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논하고 있는 청년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정치권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의미는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 당원 기준은 만 45세고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다. 이렇게 청년의 기준이 다른 것은 그 정의가 모호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기본적으로는 연령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바라보기도 한다. 사진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진 제공 이정진 입법조사관 이 조사관은 청년의 연령대가 가지는 특징에 주목한다. 그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20대부터 3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연령적인 정의에서 청년은 성별, 인종과는 다른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체성과 다르게 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청년 개념은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연령 정의에 새로운 시각을 덧붙인다. 그는 청년이라는 개념은 나이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젊음으로도 규정된다고 말했다. 변화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청년이다. 청년의 미래 지향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세대로 바라보는 시각은 청년 정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오 연구원은 청년 정치가 단순히 청년들이 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의제를 포함해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정치가 청년 정치라며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청년 정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연구원과 유사하게 이전 최고위원은 청년의 소수자성과 대안적인 측면에 주목해 청년 정치를 논한다. 그는 청년 정치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중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성 정치에서 지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대변해주는 것이 청년 정치다. 소제목 3. 기성 정치의 질서를 넘어서
청년이 지니는 혁신성은 기성정치와 구분되는 청년정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령과 혁신성을 연결짓는다. 그러나 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혁신적인 경향을 띠는 것은 맞지만 낮은 연령이 혁신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 공동위원장. 사진 제공 허승규 공동위원장.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 청년 정치이다. 청년 정치는 기존의 정치와 다른 새로움을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주영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는 기성 정치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청년 정치라며 청년 정치의 참신함을 강조했다. 청년 정치는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기성 정치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다. 오 연구원은 기성 정치는 기득권에 편입되려 한다는 점에서 청년 정치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청년 정치와 기성 정치 간의 차이가 생긴다.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과 현재에 더욱 집중하는 기성세대의 특성이 정치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청년 정치가 기성 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 조사관은 청년 정치와 기성 정치 모두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모습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정치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가 기성 정치와 명확한 구분점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의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허 위원장은 청년 정치는 기존 정치 시스템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여러 집단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 이 대표 역시 현재 정치는 수도권, 대졸자, 남성 위주라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여야 한다.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정치 의제 또한 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청년 정치인들은 훗날 본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나 식량위기, 난민과 같이 다양한 정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의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기성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삶과 더욱 직결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사진 이주영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 이 조사관은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곧 청년 정치다. 이 대표는 청년 정치는 청년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많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청년이란 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데 정치에선 잘 보이지 않는 낯선 대상이에요. 이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를 통해 그 괴리를 해소하려는 거죠. 청년 정치인의 수가 많아져 청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면 청년 정치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취재 연세춘추 이승연 이대학부 김수현 윤채은 정혜은 홍대신문 노소영 기자. 사진 김수현 기자 노소영 기자.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불통의 청년 정치 청년에게 청년 정치를 묻다. 구조적 개편 청년 적극 참여 필요해. 지난 3월과 6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연이은 선거에서 정치권은 청년들을 향한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청년 정치인의 진출이 화제였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의제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뤄지지 않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왜 주목받지 못하는가? 공동취재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응답자 94.3% 청년층 목소리 반영 부족하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현 정치는? 청년들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공동취재단이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57명 중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청년은 62.6%였다. 이 중 다수는 투표, SNS 활동과 같이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만으로 정치에 참여한다의 75.2%가, SNS 내 의사표현을 통해서도 정치에 참여한다의 14.3%가 응답했다. 한편 정치 관심 유무를 떠나 20대 청년들은 현재 정치가 청년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에 관심 있다고 답한 20대 청년들 가운데 94.3%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청년 중 65.6%가 현재 정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층이 현 정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 중 1위는 현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였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가 2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정치인이 부족해서가 3위를 차지했다. 청년들이 보기에 기성 정치권은 청년의 정치 의제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질문의 기타 응답에는 정치권이 청년을 선거철에만 이용해 먹고 마는 것 같다. 청년 정치인이 있어도 의견이 묵살되기 쉬운 구조 등 기성 정치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청년 활동을 청년 정치에만 국한해선 안 돼. 현 정치를 향한 청년들의 비판. 정치란 어떤 의미인지 20대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임주영 학우에게 정치는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송영경 학우는 정치란 의견을 표출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0살을 맞은 전성식 씨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치라고 답했다.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의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정치의 기본 원리를 강조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현실 정치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모두 정치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청년을 대변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송 씨는 지금의 정치는 청년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며 현 상황을 청년의 목소리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소정 학생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정당 싸움 같은 분열이 팽배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라고 답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임 씨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정치인의 비율이라고 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40대 이하 국회의원의 비율은 4.3%에 그친다. 임 씨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찾기 힘들다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정치의 문제가 아닌 소수의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송 씨는 정치권이 청년들을 유효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치권이 청년들의 정치활동을 청년정치라는 이름으로 축소하거나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여긴다고 보았다. 최근 정치권이 청년을 호명해온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은 이대냐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는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씨는 청년들이 정치권의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의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진짜 요구를 듣기보다는 청년들의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와 거리를 더 두게 한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의 진짜 요구는 청년들의 실제 삶과 직결돼 있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관심 있는 정치 의제로 일자리, 취업 문제, 주거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방과 수도권 격차 심화, 기후 위기, 젠더, 성평등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복지, 여성, 정치, 페미니즘, 외교, 안보 등을 답했다. 임 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페미니즘을 답한 박하윤 씨는 정치인들은 남녀 갈등으로 번진 페미니즘을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야를 이용할 뿐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청년 정치를 청년의 영역으로만 축소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임 씨는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청년들의 활동을 청년 정치에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도 청년 정치를 단순히 청년들이 펼치는 논리라고 치부한다면 발전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전 씨는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의 입장에서 정치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기 위해선 청년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기성 정치가 청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기성 정치에서 청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청년을 동등한 유권자로 보지 않고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태다. 이를 두고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정치는 중장년층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청년을 자신과 어떤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불리는 수단 또는 아직은 커야 할 존재로 본다고 했다. 둘째는 청년 의제를 다룰 때 복합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금전적인 요소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권 연구원은 지금 의회와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가 펴는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전세 반환 보증료,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대부분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지급되는 돈의 총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기에 한 번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그게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가난해야 청년들이 불안정한 기반과 사회적인 편견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방식이 선별적이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선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권 연구원은 이를 두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의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원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청년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기성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권 연구원은 표를 가장 중요시하는 정치인들에게 청년층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원은 청년 세대는 40에서 50대 유권자들에 비해 투표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이는 청년 의제가 다른 의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청년이라는 연령층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동 취재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삶의 여유가 부족하다를 꼽기도 했다. 권 연구원은 대학생들은 현재 정치 의제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청년은 취업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청년정의당 전 전국의원도 실제로 선거 전략을 짤 때 청년 의제보다 다른 의제에 집중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홍의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정치인과 특별한 연줄이 있거나 안정적인 부모의 지원이 없는 청년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편견이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청년 정치인이 운 좋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당 내부의 눈치를 봐야 해서 청년 의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표가 안 되는 청년 의제에 대한 기성 정치의 무관심과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 저하는 청년들을 대변할 진정한 정치인의 출현을 억제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회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년 정치인 세력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고 군소 정당의 중앙 정계 진출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청년 정치인의 정계 진출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의제를 대변해줄 세력이나 정당도 다양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성 정치의 구조적 개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적극적인 의제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편화된 청년층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중간 매개 조직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 고민희 이화여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젊은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청년들이 동네 모임 참여, 지역협동조합 가입과 자치위원 참여 등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해보길 권했다. 또한 권 연구원은 정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중고등학교 내 정치 의제 교육 허용을 제안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만큼 중고등학생의 정책 토론이나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해 청년층의 정치 유인 요인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되는 청년에게 관심이 없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에 실망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청년 의제가 정치권의 설 자리는 좁아진다. 청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년 정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취직, 성공회대학부 유수빈, 연세춘추 최재환, 명대신문 이승환, 이대학부 박주영, 전유진, 홍대신문 김민규 기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망 중립성, 인질이 된 소비자. 최영목 교수가 알려주는 망 중립성 이야기. 지난 9월 30일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국내 이용자의 동영상 최고 화질을 FHD에서 HD로 낮췄다. 2020년 4월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을 중시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빅테크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이 7건 발의돼 통과를 앞둔 상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빅테크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망 사용료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법일까? 망 중립성이란 정확히 어떤 것일까? 알듯 말듯 한 망 중립성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란들을 최영목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에게 물었다. 망 중립성이란 무엇인가요? 망 중립성은 망 사용자가 누구든 동일한 조건에서 인터넷망을 쓸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 중립성 개념은 통신 사업자들이 거대 사업자의 횡포를 막으려고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민자도를 뚫었다고 가정하자. 삼성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이나 사람이 도로를 못 지나가면 안 된다. 망 중립성은 이런 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념이다. 구글 같은 빅테크는 망 사용료 법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옛날에는 통신 사업자가 힘이 세서 콘텐츠 등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적인 기준을 내세워 망 중립성의 개념을 만들었다. 현재는 국내 통신 3사보다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가 힘이 세다. 통신 사업자는 망의 구축과 관리에 비용을 지불한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 간의 교류일 때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운영해 데이터는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로 운반된다. 콘텐츠 사업자인 한국 기업은 사용료를 내는데 외국 기업은 망을 거쳐오지 않으니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즉, 빅테크로 인해 기존 망 사용료의 과금 시스템이 붕괴됐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로 빅테크들이 트래픽 발생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개념으로 당연히 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일부 네티즌 그리고 1인 미디어가 망 중립성을 명분으로 망 사용료 지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와 국내 연구자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은 강자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통과돼야 한다. 만약 학교 식당에 외부인이 와서 먹는 것을 허락해줬다. 그런데 식당에 외부인이 몇천 명씩 와서 줄을 서 우리 학생들이 밥을 못 먹으면 막아야 하지 않나. 우리 망은 한국 기업들이 구축해 놓았다. 망은 공유지가 아니다. 망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내서 만든 것이므로 적절한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한다. 과거 해외 사업자들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서비스 다양성 차원에서 도움이 됐다. 하지만 현재는 빅테크들이 국내 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법은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 법으로 이미 합의가 끝났다. 사진 최영목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가 망 중립성을 설명하고 있다. 망 사용료법이 통과되면 콘텐츠 제작자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상태를 구조적으로 방치하면 국내 네트워크가 도태하며 콘텐츠 사업자들도 역차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해외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독점할 것이다. 국가는 빅테크들의 독과점을 막고 우리 콘텐츠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
수많은 네티즌과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하고 있고 오픈넷은 대대적인 서명운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망 사용료 부담을 고객으로부터 충당하려고 요금을 올릴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망 중립성의 중요한 가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다. 즉 글로벌 시장에선 미미한 중소기업인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문제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 간의 정상적 거래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독과점 중인 국내 통신사의 잘못이 있다는 여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지적이다. 국내 3대 통신사도 독과점 사업자로서 과도한 요금 또는 망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비판받는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 즉 국가 내에서 제어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번 망 중립성 논쟁에서 빅테크가 한국 망 사용료를 안 내는 걸로 고착되면 우리 통신망은 무상망이 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낼 이유가 없어진다. 그럼 망 관리가 되지 않아 통신 품질이 저하된다. 국내 통신사의 잘못은 있다. 하지만 그 논리를 확장해 글로벌 사업자를 제어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국내 통신사가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왜 필요할까요? 빅테크의 독과점 횡포를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 만약 빅테크가 한국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전례가 될 수 있다. 그럼 다른 국가도 한국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싸움이 중요하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기업가들은 각 국가의 내적인 장벽을 다 허물어서 자기들 영업의 자유를 확보하길 원한다.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마음껏 수익을 올리려는 일환으로 봐야 한다. 개별 국가에서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빅테크가 세계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빅테크는 여론전을 통해 노골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방향성을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이용하는 서비스만 즐기다 보니 기업의 본질을 모른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들어보니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립성은 요금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 더 적합한 개념이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받고 국외 사업자에게는 받지 않으면 그것이 중립성 위배다. 이는 현재 망 중립성 개념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다. 모호한 말 속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망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망 중립성 논쟁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거다. 법안이 7개나 나왔다는 것은 망 사용료 법안의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결과다. 그런데 법안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 드러났다. 국산 콘텐츠의 불이익 등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과 같다. 현재 망 사용료 법안은 망 중립성과 대비되는 내용처럼 세간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망 사용료 논란의 본질은 독과점 위의 독과점이다. 국내 통신사 위의 빅테크들이 소비자를 인질 삼아 무임승차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대기업 간의 싸움에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다.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을 전제로 하는 국가라면 최소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 취재 사진 이성훈 기자, 취재 이동화 소습 기자, 학생기고 고점이사 기후정의 행진 그 이후 사진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 열리고 있다. 924 기후정의 행진 3년 만에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 큰 규모로 열렸다. 2019년 9월 해와에서 열린 첫 기후위기 비상선언 집회 참석자가 5,000명이었는데 3년 만에 35,000명으로 7배가 늘었다. 하루 내내 진행된 행진 사이사이에 익숙한 이름들과 깃발들이 있었다. 민속문화연구을 따른 행진 한가운데에서 신명나게 구슬했고 농림생태환경연구소 학생 모임 빅비즈, 성공회대 녹색당 모임 GPS, 실천환경학회 공기네트워크 등에서 각자 만든 색색의 피켓을 들고 함께했다. 처음 성공회대에서 기후위기가 이야기된 것은 3년 전 2019년의 가을이었다. 호주의 산불이 크게 지나가고 난 뒤 유독 추운 계절의 끝자락에 기후위기 비상선언문이 낭독되었다. 하나의 물음으로 기후위기 선언의 시작을 엽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은 우리의 터전이고 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푸른 들판과 깨끗한 공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명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우리는 공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가올 봄조차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기후위기 공동선언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3년 사이 많이 것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학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던 이들은 학교를 떠나 기후행동을 시작했다. 몇몇은 청년기후 긴급행동을 만들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비폭력 직접행동을 수행했고 지금까지도 두산중공업 등과 기후재판을 치르면서 한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 중에 있다. 그 밖에 성공회대 안팎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치, 연구, 예술 등등 여러 활동이 이어졌다. 3년 사이에 낯설던 기후위기가 국제사회건 한국이건 정부와 시민사회의 핵심 의제로 올라왔다. 물론 마냥 좋은 방향만은 아니다. 기업들의 ESG 등 지속가능 경영과 정부의 환경정책 대부분이 녹색 분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부의 녹색 정책은 한편으로 석탄발전소와 신공항 등 토건 개발 사업에 잠식되어 있다. 그마저도 국제적으로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깨졌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여성가족부에 이어 환경부까지 무력화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전환의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버리고 가시밭길로 들어서고 있다. 성공회대와 기후우울 3년 만에 코로나가 일단락되고 전면 개강한 성공회대는 활기를 띠는 면이 있지만 그림자도 엿보이는 듯하다. 실제로 코로나 시간을 거치며 한 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이의 수가 100만 명에 다다르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얼마 전 성공회대의 기후우울을 노래로 풀어내는 가치각을 노래하는 지구인 워크숍 포스터가 붙었다. 기후우울은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인된 심리질환이다. 기후우울은 소극적 설명으로는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위협적인 미래를 앞둔 세대가 겪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폭넓게 이른다. 기후우울은 일종의 사회적 우울로 경제-사회적 동향에 밀접히 영향을 받는다. 말을 이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지난 여름 100여 년 만의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를 비롯해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한 달 전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며칠 전에는 SPC의 빵 반죽 공장에서 23살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하나하나 기록적인 비보가 빈곤,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의제 이전의 참사로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비극은 늘 교차적 특징을 지닌다. 기후우울은 먼 미래의 걱정으로 인한 것보다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살고 살아온 세상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살 방안도 마땅찮지 않을 때 이것이 기후우울의 조건이 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은 환경을 지키자는 것을 넘어 기후우울의 국면을 넘어갈 방도를 모색하자는 것에 가깝다. 최소한의 안전과 존엄이 있을 수 있도록 사회를 전환하자는 이야기를 기후위기라는 말을 통해 하는 것이다. 전환의 상상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지금은 3년 전과는 달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 있고 많은 수가 전환을 열망하는 때에 와 있다. 실제로 얼마 전 9.24기 후정위 행진의 동력으로 5만 명을 모아 국회 탈석탄법 입법 청원을 이뤄내는 작지만 큰 한 걸음을 내딛었었다. 기후위기를 지금까지의 예측이 무색하게 심화시킬 기후 티핑포인트가 있다면 사회를 지금까지의 비관이 무색하게 놀랍도록 바꿔낼 전환의 티핑포인트 또한 존재한다. 김경문 신임 총장은 9월 학보에서 우리 대학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개인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으나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당면한 기후위기와 관련해 정보나 담론을 유통하고 우리 대학이 기후위기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자기가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환의 기본 자세다. 선언을 넘어 말이 말만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공회대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대학이고 대학의 구성원들 중 다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전환을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이뤄가고 있다. 캠퍼스와 학제 시스템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전환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선도와 혁신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문제를 전환하는 상상력의 크기와 깊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진 성공회대학교 기후위기 공동선언문 글 장윤석 사과사 탐리 보름달처럼 둥글게 살아가 달리마 사진 설명
우리 대학에서 사는 고양이 달림이. 학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고양이 달림이. 달림이는 학내 흡연구역 근처에서 자주 나타난다. 빨간 목걸이를 하고 학우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비비는 달림이는 여느 집 고양이와 다를 바 없다. 달림이는 학교 인근 주민인 백연진 씨가 돌보고 있는 고양이다. 백 씨는 늘 보름달처럼 둥글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달림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백 씨는 달림이를 우리 대학에서 발견했고 성화 수술도 마쳤다. 현재 백 씨의 집에는 고양이 12마리가 살고 있어 달림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달림이는 백 씨의 집에서 밤을 보낸다. 백 씨는 퇴근할 때 학교에 가면 달림이가 집에 자러 가는 줄 알고 따라온다. 낮에는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데려다 준다고 말했다. 이혼 후 학우는 달림이는 사람을 잘 따르고 손길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가 모기에 물리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학우는 요새 고양이 학대 기사가 많다. 달림이는 학교에 있어 마음이 놓이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달림이가 학교를 대표하는 고양이로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랐다. 백 씨는 달림이가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씨, 이 학우와 김 학우 모두 달림이가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달림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살아가는 많은 고양이가 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방법을 고민할 차례다. 취재 유수빈 기자, 사진 이성훈 기자, 취재 지원 안다은 기자, 이성훈 기자.